45년간 봉인된 편지 한 통이 독일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이 편지를 둘러싸고 지금 현지 박물관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편지 봉투엔 1978년 소인이 찍혀 있지만 아직도 뜯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 편지를 45년 동안 숨겨온 걸까요? 그리고 이 편지 한 통이 어떻게 독일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과연 여러분은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을까요? 시작 전에 1초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질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저는 독일 에센에 사는 안나입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태어나 독일로 왔지만 저는 이곳에서 자란 2세대죠.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일하면서 독일 산업유산을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저에게는 그저 독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평범한 엄마였어요. 가끔 김치를 담그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는 모습을 봤지만 과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셨죠. 물어봐도 옛날 일은 잊어버렸다며 웃어넘기시곤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루루 지역 광산 박물관 분관의 창고를 촬영하는 것이었어요. 폐광된 지 오래된 광산의 유물들을 정리하면서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었죠. 카메라를 들고 먼지투성이 창고를 돌아다니며 촬영하던 중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편지 한 통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봉투에는 한국어로 쓰인 주소가 적혀 있고 1978년 5월 14일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봉투가 뜯기지 않은 채로 있었어요.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려던 순간 박물관 자문이던 한스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제게서 편지를 빼앗으려 했어요. 이건 사유 자료입니다. 촬영 금지예요. 한스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죠.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왜요? 박물관 자료 아닌가요? 그냥 개인 소장품이 들어온 겁니다. 반납해야 해요. 하지만 한스의 표정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편지를 서둘러 챙기며 창고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편지에는 분명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카메라를 통해 편지 봉투를 클로즈업으로 찍어둔 게 다행이었습니다. 한국어 주소를 보니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중얼거리던 그 언어였죠. 그날 밤 편지 사진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45년 동안 누구에게도 도착하지 못한 안부. 왜 한스는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편지는 여전히 봉인된 채로 있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어머니를 찾아가 그 편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어를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 편지와 관련된 무언가를 알고 계시는지 궁금했어요. 어머니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독일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카메라에 담아둔 편지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여드렸어요. 엄마, 이거 한국어 맞죠? 뭐라고 써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무심코 화면을 보시더니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보였어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저에게 돌려주시며 고개를 돌리셨죠. 그건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고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려 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하고 계셨어요. 엄마, 잠깐만요. 이게 뭔지 궁금해서. 안나, 오늘은 피곤하다. 내일 이야기하자.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진 채로 어머니의 반응을 곱씹어 봤어요. 분명히 저 편지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도 어머니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그렇게 당황스러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고 하셨을까요? 며칠 후 지역신문에서 한스의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루루 지역 산업유산 보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끈 부분이 있었어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독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독일의 복지 시스템을 잠식했죠. 특히 한국인 광부들과 간호사들은. 기사를 읽으면서 점점 화가 났습니다. 한스가 말하는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었거든요. 마치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독일에 해를 끼쳤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박물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스와 직접 대화하고 싶었어요. 그 편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숨기려고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한스 씨, 며칠 전 편지 말인데요. 정확히 뭐가 문제인 거죠? 전화 너머로 한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나 씨, 과거 일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습니다.
굳이 파헤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역사적 가치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사회 갈등만 부추깁니다. 한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더 이상 대화할 의지가 없어 보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어머니는 여전히 제 질문을 피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도 편지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셨어요. 평소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이번만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한스의 인터뷰 기사를 다시 읽으면서 저는 분노와 함께 사명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5년 동안 봉인된 편지에는 분명 들려지지 않은 목소리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반응을 보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스가 숨기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왜 그렇게 아픈 기억이라고 하시는지 알아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브루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광산에서 일했던 베테랑 광부였고 은퇴 후에는 지역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루루 지역의 산업 역사에 대해서라면 그만큼 아는 사람이 없었죠. 브루노의 집은 옛 광산 마을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그는 여전히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긴 세월 갱도에서 보낸 흔적이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안나, 오랜만이네. 오늘은 무슨 일로 왔나? 저는 핸드폰에 저장해둔 편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브루노는 안경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한국어구나. 그때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지. 좋은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한스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숨기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브루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깊숙이 앉았어요. 한스? 그 사람 말이지. 예전에 파업할 때 외국인 OUT 피켓 들고 다니던 사람이야. 브루노는 70년대 말 경제 불황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한스 같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배척 운동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때 한국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언어도 서툴고 고향도 멀고. 브루노는 거실 한쪽 벽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한번 보게나. 그때 우리가 함께 일했던 기록들이야. 브루노가 꺼낸 비디오 테이프에는 1978년 촬영된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둠침침한 갱도 안에서 안전모를 쓴 광부들이 보였어요. 그들 중에는 동양인 얼굴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때 동료 하나가 갱도 붕괴 사고로 실종됐어. 며칠 동안 찾아다녔지. 영상 속에서 광부들이 둘러앉아 뭔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노래인지 몰랐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한국어였어요.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있었어. 한국 친구들이 고향 생각날 때마다 부르던 노래야. 갱도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한국어 노래는 묘하게 애절했습니다. 지하 1000m 아래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 한국 친구들이 고향에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잘 안 왔다는 거야. 브루노는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광부들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한국 쪽 우편 시스템 문제인 줄 알았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브루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편지를 가로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외국인들이 독일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고향 가족과의 연락을 차단한다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이었어요. 그런 일을 누가 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지. 하지만 당시 반이민 정서가 강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한스 같은 사람들 말이야. 브루노는 비디오 테이프를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 동안 품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안나, 내가 찾은 그 편지. 아마 그때 사라진 편지들 중 하나일 거야. 누군가 숨겨놓은 채로 잊혀진 거지. 갱도에서 울려 퍼지던 동백아가씨 선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애절한 목소리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절망에 가까운 그리움이었을 거예요. 브루노의 증언을 듣고 나서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뮌헨에 윤인숙이라는 분이 살고 계신다는 정보를 찾았어요. 그분은 70년대에 독일로 온 한국인 간호사였고 현재는 한독문화교류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뮌헨까지는 기차로 4시간이 걸렸습니다. 윤인숙 씨는 7대 후반의 단아한 할머니셨어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며 차를 대접해 주셨죠. 안나 씨, 그때 일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 고맙네요. 윤인숙 씨의 독일어는 유창했지만 가끔 한국어 억양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분은 2004년 22살의 나이로 독일에 왔다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도 고향 가족들에게 편지 쓰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저는 브루노에게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편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소문 말이에요. 윤인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밤 근무 끝나고 나면 기숙사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줄을 섰어요. 한국에 전화하려고 말이에요. 윤인숙 씨는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한 통의 국제 전화를 하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던 일,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 가져가던 일들을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안 와. 처음엔 한국 쪽 사정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윤인숙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찻잔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편지들이 중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로챘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브루노의 증언과 일치하는 이야기였어요. 혹시 그때 증거 같은 게 남아있나요? 윤인숙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나오셨어요. 사실 이런 걸 보관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누군가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방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복사본이었지만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제목은 외국인 노동자 우편 관리 명부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그때 우체국에서 일하던 독일인 친구가 몰래 복사해 준 거예요. 양심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명부에는 한국인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각 이름 옆에는 보류, 반송, 폐기 같은 독일어 단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서명을 자세히 보던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익숙한 필체였거든요. 박물관에서 본 한스의 서명과 비슷해 보였어요. 윤인숙 씨, 이 서명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명부는 1978년 것이에요. 그때 반이민 그룹에서 우편 검열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는 명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인 이름들이 수백 개나 적혀 있었고 대부분 보류나 반송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편 착오가 아니라 조직적인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그때 우리는 몰랐어요. 가족들이 답장을 안 보내는 줄 알았죠. 서로 원망하기도 했고 윤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 전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었어요. 어떤 편지들은 아예 발송조차 안 됐다는 거예요. 우체국 직원이 받아놓고서는 그냥 창고에 쌓아뒀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는 박물관에서 발견한 편지가 바로 그런 것 중 하나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45년 동안 봉인된 채로 있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어요. 윤인숙 씨는 명부 복사본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걸 가져가세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뮌헨에서 에센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계속 그 명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수많은 한국인 이름들이 적힌 그 종이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잊혀진 역사의 증언이었어요. 뮌헨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윤인숙 씨에게 받은 명부를 들고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한스와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박물관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편지 원본요? 어제 폐기 처분됐습니다. 접수 직원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창고에 있던 편지가 갑자기 사라진 거였죠. 누가 폐기 지시를 내렸나요? 한스 자문관님이 개인 소송이라며 회수해 가셨어요. 저는 곧바로 한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어요. 박물관 직원들도 한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물관 기록물실로 향했습니다. 혹시 편지와 관련된 다른 자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하지만 기록물실 문에는 출입 금지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봉인됐나요?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역시 한스의 지시였다고 했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임시 봉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스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게 명백했어요. 저는 박물관 관장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관장님, 이건 명백한 증거 인멸이에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임의로 폐기할 권한이 있나요? 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한스가 오래전부터 박물관의 중요한 후원자라며 함부로 문제 제기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 한스가 관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안나 씨,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는 거죠? 저는 윤인숙 씨에게 받은 명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1978년 한국인들의 편지가 조직적으로 가로채졌다는 증거예요. 한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명부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여기 서명도 있어요. 당신 필체와 비슷한데요. 그건 가짜 문서입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한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서 명부를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관장이 말리려 했지만 한스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만하세요. 이건 공공의 기록이에요. 몸싸움 중에 저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쳤습니다. 한스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물러났어요. 관장은 급하게 의무실을 불렀습니다.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정혜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자책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과거를 자꾸 파헤치려 했던 게 스트레스가 되었을까요? 편지 이야기를 계속 꺼낸 것이 어머니 건강에 악영향을 줬을까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안정되었지만 며칠간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안나야, 엄마가 약해서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편지 이야기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를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일을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한스는 이미 중요한 증거들을 인멸했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다큐멘터리 제작도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45년 동안 숨겨진 아픔이 더 이상 묻혀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머니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브루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제 상황을 듣고 깊이 걱정해 주었어요. 안나, 포기하면 안 돼. 그때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브루노는 다음 주에 있을 폐광 투어 행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옛 광부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산업유산을 기리는 행사였어요. 그때 발표할 기회를 만들어줄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상태도 걱정되고 한스가 또 방해할 것도 뻔했거든요. 하지만 브루노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윤인숙 씨에게도 연락해볼게. 그분도 와주실 거야. 그날 오후 저는 병실에서 어머니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엄마, 제가 하는 일 때문에 힘드시죠?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안나야, 엄마도 그때 일을 묻어두려고만 했구나. 하지만 내가 진실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워. 어머니는 처음으로 그때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셨어요. 1970년대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동료들 이야기, 고향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던 아픔들을 말이에요. 편지가 안 와서 정말 힘들었어. 가족들이 날 잊은 줄 알았지.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어머니도 그 시절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틀 후 폐광 투어 행사가 열렸습니다. 옛 광산 입구에는 광부들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브루노의 도움으로 저는 발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윤인숙 씨의 명부를 스캔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적힌 편지 목록 12통도 찾아냈습니다. 어머니께 미리 허락을 받았죠. 여러분, 오늘 저는 45년 동안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던 순간 관중 속에서 한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대로 뛰어올라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어요. 가짜 뉴스입니다. 이 여자 말을 믿지 마세요.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스는 계속 소리쳤어요. 한국인들이 독일 복지를 남용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거짓 선동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관중들의 반응은 한스가 예상한 것과 달라요. 여기저기서 야유 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용히 해. 이야기 들어보자. 증거도 없이 왜 난리야. 브루노가 무대로 올라와 한스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한스, 내가 그때 뭘 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 이제 그만 인정해. 한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관중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해서 명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1008년 한국인 편지 검열 명부입니다. 수백 통의 편지가 의도적으로 차단되었어요.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많은 한국인 이름들과 보류, 반송 표시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 서명이 있습니다. 저는 명부 맨 아래 서명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한스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45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관중들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을 때 브루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한스, 이것도 봐라. 브루노가 꺼낸 것은 1978년 광부일지 원본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여기 봐. 1978년 5월 노조 서신 검열팀 서명이 있어. 내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다고. 한스는 그 수첩을 보자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관중들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한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때는 한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관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45년 만에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외국인들이 우리를 대체할까봐. 그래서 그런 짓을 했어요. 한스는 고개를 떨구고 계속 말했습니다. 편지들을 가로채고 검열하고 그들이 독일에 정착하지 못하게 방해했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어요. 준비해온 편지 내용을 읽어주기로 했습니다. 한스 씨가 가로챈 편지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편지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독일 생활이 어떠니? 나도 무릎이 아프지만 견디고 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독일이 우리를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언젠가 고향에서 다시 만나자. 동료 광부 이동수. 편지 내용을 듣던 관중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특히 나이든 광부들은 코를 훌쩍이며 들었어요. 이 편지는 1978년 5월 14일에 쓰여졌지만 45년 동안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동수 씨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관중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원히 전해지지 못한 마지막 안부였던 거죠. 저는 계속해서 다른 편지들의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고향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독일에서의 힘든 생활, 그리고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간절한 바람들이 담긴 편지들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정희도 그때 간호사로 일하셨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편지 12통이 모두 차단되었어요. 어머니는 45년 동안 가족들이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그 소리가 옛 광산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스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관중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지난 45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브루노가 한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한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늦었지만 용기를 낸 거야. 관중들도 하나둘씩 한스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분노가 아닌 용서의 박수였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랫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윤인숙 씨도 관중석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용서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요. 그날 폐광터에서는 45년 만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노동자들의 아픔이 인정받고 독일 사회의 잘못도 고백되었어요. 폐광 투어 행사에서의 고백과 화해는 지역 언론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며칠 후 SN 시의회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어 한국 파견 근로자들을 위한 추모비 건립을 결정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는 퇴원하셨지만 아직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추모비 제막식에는 꼭 참석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안나야, 엄마가 그때 못다 한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2025년 10월 SN 시청 앞 광장에 추모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총영사관에서도 참석했고 독일 현지 언론들도 많이 나왔어요. 브루노와 윤인숙 씨 그리고 한스도 함께했습니다. 추모비에는 독일어와 한국어로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 재건을 위해 헌신한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을 기리며 제막식이 시작되기 전 저는 어머니 휠체어를 밀며 추모비 앞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비석을 만지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동수 씨, 이제야 당신 편지를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준비해온 이동수 씨의 편지 원본을 꺼냈습니다. 한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돌려준 편지였어요. 비석 뒤편에 마련된 타임캡슐에 그 편지를 넣었습니다. 45년 늦었지만 이제 당신의 마음이 전해질 거예요. 제막식에서 SN 시장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과거를 인정하고 용기 있게 진실을 밝혀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인숙 씨도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독일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한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공식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지난 45년간 숨겨온 잘못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국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늦게나마 인정합니다. 행사 마지막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어요. 현지 독일 합창단이 한국어로 동백아가씨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브루노는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안나, 내가 해낸 거야. 그때 친구들이 기뻐할 거야. 어머니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엄마보다 용감하구나. 고마워. 그날 저녁 저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추모비 앞에서 촛불을 켜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독일인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모습인 것 같아요. 카메라를 통해 바라본 그 장면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국적을 초월한 인간적인 연대, 그리고 용서와 포용의 힘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완성된 다큐멘터리 45년의 편지가 독일 공영방송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독일 할머니의 편지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때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늦었지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가끔 추모비를 찾아갑니다. 어머니와 함께 꽃을 놓고 이동수 씨를 비롯한 많은 분들을 기리죠. 사과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오래 숨겨져도 언젠가는 빛을 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밥 먹었니? 로 시작되는 한국인의 정이 세계를 잇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류애가 아닐까요? 45년간 봉인되었던 편지들이 전해준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진리 말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한 줄기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되어주세요. 구독자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